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남궁민 기자, 백현 기자가 여전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저번 주에 하고 있는 책은 빅리스라는 책입니다. 남궁민 기자가 들고 오신 책인데 1부에서는 대충 미국이 왜 반독점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대략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눠봤고 이번 편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제 이분이 이제 반독점 주장을 하면 당연히 반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그런 반독점 기업에 대한 반독점 법에 대한 비판을 재반박하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아무래도 법학자시다 보니까. 예, 이제 마치 재판정에서 이렇게 논방을 주고받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예상되는 반박을 쓰시고 또 그거에 대한 재반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읽으면서 출사표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 일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뭔가 그 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안을 내놓고 준비하고 계시겠죠. 네. 준비가 되면 아마 예를 들면 애플을 쪼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걸 준비 내놓으실 텐데 예상되는 반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 책에 이미 다 담아놨어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올 반박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이제 격화되고 그쵸. 있으니까 특히나 중국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냐. 국가 전체가 달려드는 느낌이잖아요. 거대 기업이 거대 많죠. 기업 많죠. 그러니까요, 중국이랑 기업 자체랑 그 미국에 있는 국가보다는 당연히 기업의 규모가 작으니까 이렇게 뭔가 1대 다의 느낌으로 이렇게 싸우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한테 분명히 기업들이 뒤처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윈이 운영했던 알리바바나 네. 알리바바 대 페이스북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었고 알리바바 대 아마존이었다면은 아마존을 쪼개면 알리바바 대 뭐냐 이런 거죠. 그렇죠. 알리바바 대 난쟁이들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갈등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 국가대표들을 지금 이렇게 쪼갤 수 있느냐. 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타이슨의 한 손을 묶어놓고 중국 대표랑 붙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국가대표 기업론, 그러니까 이 책의 번역 국가대표 기업이라고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들을 쪼개는 게 맞냐, 이 예상되는 반박이죠. 제가 생각해도 딱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나올 만한 반박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걸 쪼개면은 그러니까 좀 제조업체, 그러니까 독점까지는 안 갔지만 넓게 산업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이 나올 수 있죠. 기술 패권 전쟁을 하는데 그쵸. 규제하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렇죠. 미국은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문제가 위챗이 중국 거잖아요. 위챗이 중국 거죠. 예를 들면 위챗과 미국 뭐 쓰죠? 그거 왓츠앱? 스냅챗은 왓츠앱이 좀 카톡 같은 거 아닌가? 근데 그러게 스냅챗이 카톡이랑 비슷한 메신저예요? 스냅챗 저거잖아요. 그 짧은 메시지. 거죠. 그러니까 틱톡이랑 굳이 말하면 틱톡이랑 붙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냥 일회용으로 셀카 이렇게 올렸다가 폭파되는 약간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스노우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틱톡이 스냅챗, 아마존이 알리바바, 이제 텐센트가 이제 그런 컨텐츠 기업, 바이두가 구글, 이렇게 다 이렇게 1대1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기업들이 서로 이제 영역을 넓혀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대표 기업들을 이제 발목을 잡으면 중국에게 패권을 뺏기지 않겠냐. 그죠. 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사실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삼성이 너무 커진다.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중소기업 살려줘야 된다. 그쵸.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러면은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냐라는 반론이 나오잖아요. 원래 한국 TSMC가 지금 삼성보다 시총이 높아졌지만 대만 TSMC. 네, 대만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네네. 여기가 요즘 너무 잘 나가가지고 오면서 봤더니 삼성이 지금 시총이 한 400조 정도 하거든요. 네. 그 TSMC가 500조를 넘었더라고요. 와, 역전했네요. 역전했죠. 옛날에만 해도 TSMC 그냥 하청업체라고 사람들이 비하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이 경제 구조가 좀 중소기업 중심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사가 났어요. 왜 대만에 그런 대표 기업이 없을까? 그러니까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고 우리는 한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이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면서 대만 경제 패배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많이 따라잡았지만 네. 이제 그 논리인 거예요. 이제 강한 기업을 키워서 국가대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반독점에 대한 논리인데 중국은 아예 백현 씨가 말한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독점 기업 만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리바바 주주인데
요즘 그런 얘기가 도는 거. 제가 알리바바 주가가 안 좋기로 그 마윈이 말실수 한번 해가지고 그죠. 그때부터 정말 그게 꽤 지난 얘기인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잠깐 회복했다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네. 무섭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알리바바 국영화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알리바바를 국영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예 그러니까 공산당 소유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근데 지금 뭐 딱 소유가 아니더라도 뭐 실제로는 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그러니까 국가가 허락하니까 이제 하니까 뭐 사실상 국가 뭐 중국에 있는 기업 중에 중국의 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소유 자체를 국영 기업으로 만들면 또 그거는 얘기가 다른 다르고. 얘기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판도더라고 있더라고. 판도더. 판도도 알죠. 뭐예요? 그게 이제 경쟁자인데 좀 어떤 그 젊은 창업자가 만든 중국 쇼핑몰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좀 네이버 쇼핑 비슷해요. 이렇게 아무나 입점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사이트인데 핀더더라고. 핀더더? 네. 거기가 발음 이번에 정확히 하지. 네. 그 며칠 동안 매출액이 알리바바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알리바바를 넘을 수가 있어요? 알리바바를 넘었다는 거예요. 야, 그걸 보니까. 그러게요. 대박이다. 그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여기가 잘하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중국이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중국 정부가 아마존을 제끼기로 한 게 아니 알리바바를 제끼기로 한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특히 뭐 이렇게 위에서 지령 내려오고 그러면은 그쵸.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하니까 우리 저기 롯데 기업 사드 사태 때 보더라도 한한령 내린 것처럼. 네, 한한령처럼.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죠. 중국 통신망은 다 중국 국가 소유니까. 네. 아까 망중립성 얘기했지만 중국은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예를 들면 알리바바 접속 속도를 접속 속도. 막 낮출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네. 의지만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독점 기업을 막 교체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중국은 그렇게 다 국영이나 반국영 기업 중심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을 뭐라고 하냐면 네. 1970년대 말 80년대는 네. 지금 중국의 자리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세계 1위 저기 기업이 세계 1위 국가가 되겠다. 약간 이런 그때는 야심찬. 뭐 일본- 소니, 파나소니. 네, 일본 자체가 그냥 이미 미국을 넘어서는 건 뭐 얼마 안 남은 일이고 맞아요. 세계에서 무조건 재팬즈 넘버원 막 이런 나라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옛날이네요, 뭐 진짜. 도쿄 땅값이 뭐 미국 땅값 다 살 수 있다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진짜 그때는 뭐 일본이 정말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대요. 네. 그 기억나는 게 다이하드 보면 영화 안 봤어요. 다이하드 옛날 영화인데 그게 80년대 배경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총격전을 하는 빌딩 주소가 나카모토 빌딩이에요. 뉴욕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자본이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그 일본 자본이 그 빌딩을 사는 거예요. 그때 엄청 충격이었던 게 미국인들한테 충격이었던 게 일본 자본이 록펠러 센터를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록펠러 센터가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그쵸. 뉴욕의 상징이죠. 우리로 치면 물론 전 팔 수 없지만 세종문화회관이 약간 남산타워 같은 느낌? 그쵸 그런 거지. 갑자기 남산타워는 팔릴 수 있으니까 남산타워를 중국인 자본이 산다. 네.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뒤집어졌다. 그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한 9개인가가 일본 기업이었대요. 진짜 그러면 거의 경제를 지배했네요. 저 경제를 지배하다고 어떤 느껴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고시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일본이 그 미국 그 동맹 국가였지만 네. 이거 뭔가 패권이 넘어간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랬으면 훨씬 그런 국가대표 기업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본의 강력한 전자기업들을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때도 이 미국은 기업 쪼개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IBM이나 AT&T 쪼개기가 네. 이 무렵쯤에 전후로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때도 기업 쪼개기를 했다. 근데 그런 게 오히려 국가 경쟁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일본이 당시에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이 좀 석권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통신사, 뭐 은행 이런 거였어요. 통신사가 그냥 NTT 도코모. 여기가 이제 일본의 독점 통신 기업이었던 거죠. 진짜 처음 들어봐요. 지금도 그 3대 일본 통신사 NTT 도코모. 그 우리는 그거 유명하죠. 저기 어디죠? 그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그게 이제 그 후발주자거든요, 사실. 소프트뱅크가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예요. 원래는 네, NTT 원래는. 도코모가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그때가 아마 NTT 도코모 거의 1위 수준이었을 거예요. 시총 1위 수준으로 갔는데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일본은 근데 중국이랑 비슷한 면이 네.
이런 재무 대장성이라고 하죠. 그 재무부 딱 그 부서가 딱 리더를 잡고 관료들이 끌고 가고 그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렇게 뛰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일본의 그 초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전략을 딱 짠 거예요. 통신의 미래는 네. 뭐다. 딱 결론을 내리고 NTT 도코모 이렇게 딱 그 독점 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딱 정해가지고 딱 간 거예요. 전략을 짜서. 네. 그럼 이게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 중국도 이런 식이고. 그렇죠. 계획 경제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런 거 경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불리해 보죠. 우리는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소송 걸고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래서 되겠냐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그러다가 그 전략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패권 시대가 올 건데 네. 일본은 그 통신에 딱 몰빵을 하다 보니까 네. 시대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 전략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계획 경제에 따르면 사실 우리 통신의 미래는 슈퍼컴퓨터에 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맞아요. 미친 듯이 개발을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와야 되는데 일본은 이제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붓다가 완전 패권. 지금 NTT 도코모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뭐 도시바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도시바, 파나소닉 이런 거 하면 막 기술의 상징 어른들이 맞아요. 막 일제 이랬잖아요. 일제시. 요즘에 그렇죠. 누가 일제 찾아요? 요즘 누가 파나소닉 쓴다 그러면 집이 힘든가 막 이런 거 파나소닉 거 써? 막 이렇게 그게 뭐 쓰는 거 보면 신기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 주도의 그런 기술 경제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베팅이 어느 순간 실패하면 네. 그 나라 자체가 주저앉을 수 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AT&T를 쪼갰다 그랬잖아요. 네. IBM은 그 소프트웨어에 손을 못 대게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애플이 처음 만든 게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도전들이 막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반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첫 번째는 일단 일본이 사실 이게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그 국가 주도로 IT 산업이 발전한 가장 좋은 예가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삼성을 밀어주고 해서 삼성은 반도체에 잘 투자를 했고 맞아. 그래서 그 국가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국가가 주도하는 면이 아직도 너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청와대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수소경제 그다음에 AI 뭐 이런 거 키워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다 위에서 다 내리꽂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로 이제 삼성이 반도체를 미친 듯이 개발을 했고 통신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아마 저희 선배 되게 높은 선배에게 기자에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 통신 그러니까 와이브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통신 그 지금의 5G, 4G, LTE, 3G 망을 그 김대중 정부 때 인프라를 깔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쵸. 아무도 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 계기가 뭐냐라고 다들 갑자기 이 그 되게 민주화 운동 하셨고 뭐 아무것도 통신이나 IT에 대해서 모르는 할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 백년지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계기를 하나 찾은 게 그거예요. 손정희 회장이 그때도 되게 큰 손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소프트뱅크에. 아, 근데 손정희 회장이 방안을 해가지고 그 DJ와 회담을 했을 때 딱 이 얘기를 했대요. 미래 산업은 첫 번째도 통신망, 두 번째도 통신망, 세 번째도 통신망이다. 그래가지고 통신망에 미친 듯이 투자를 했다. 그래서 손정 회장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는 AI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는 자주 쓰는 그거구나. 네, 그걸 3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 주도의 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근데 이게 딱 저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비슷한 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단기 모의 주식 투자 대회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1등하는 비결은 뭐냐면 완전 초 테마주에 그냥 풀 베팅을 하고 네. 그냥 그 대회 한 달 동안 그냥 접속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니면 도인 거야. 그렇겠네요. 그러면 진짜 뭐 되면 1등 하는 거고 네. 아니면 그냥 뭐 참가비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앞으로 워렌 버핏이 80년 투자했거든요. 지금 네. 90세신데 15세부터 투자를 하셨으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80년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번 성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한 번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예를 들면 내가 그러니까 계속 잘 나가다가도 그쵸.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해버리면은 큰일 난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점 기업에 모든 걸 거는 건 한마디 몰빵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저도 반론 있는데 독점 기업을 분야마다 다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쪼개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AT&T도 지역별 독점 회사를 쪼갠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전국 독점 회사를 지역별 그러니까 이게 독점 그 하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구도냐 아니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뭐 엄청 큰 사업부인데 조그마한 거 하나 떼어놓고서 이걸로 그냥 분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카카오랑 네이버가 예를 들어 하나의 기업이었다고 쳐요. 지금 네. 다음도 카카오가 인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제 둘이 인수를 했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독점이 그럼 경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번에 그 배민을 그 요기요가 인수하려고 했던 거를 공정위가 불허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허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걸 인수하는 순간 쿠팡이츠라는 게 있긴 있지만 사실상 경쟁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쟁 가능성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독점 기업에 베팅을 해가지고 뛰어난 효율성으로 잘 나갈 수는 있지만 네. 그리고 아까 손정희 씨 얘기를 한 것도 네. 손정희 씨 제가 후발주자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NTT가 마구 그냥 그런 독점을 막 계속해서 인수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1990년대 NTT도 일본 정부 결국 해체를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사업부들을 해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점 구도를 유지를 하면 새로운 도전이 나오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카드를 열어놓고 보면은 그냥 독점계 세 보이지만 다음 넥스트 페이지는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크로노스 효과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기업들을 계속 독점 기업 잡아먹으면 그냥 독점 기업은 하던 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다음 수에서 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업의 유연성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던 거를 계속 잘 하겠다는 마인드가 그 국가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업에도 다 심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걔네들은 다 이제 그 장인 정신 마인드가 맞아요. 강하게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반대로 80년도에 미국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9개가 있었다 했는데 이제 만약에 뭐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갑자기 열렸다 그러면은 되게 유연하게 대처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우리나라?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트렌드에 예민하죠. 트렌드에 패스트 예민하고 진짜 패스트 팔로워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일본을 발례로 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맞아. 계속 책을 우리나라는 읽으면서 그 들었어요. 솔직히 장인 정신이 없어. 근데 오히려 그 우리나라에 역동 무슨 장인 정신이 갑자기 있어요. 디스. 근데 저는 근데 이게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한국에 그런 장인 정신이 이런 외골수 문화가 없는 게 네. 좀 사회 역동성을 유지하는 비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선배가 그 고정희 선배가 네. 영국 특파원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배가 썼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라는 그 에세이를 읽었어요. 네. 근데 그 영국 읽으면서 영국은 왜 그런 거잖아요. 뭐 계급별로 쓰는 말도 다르고 뭐 배우 중에 100명 중에 한 99명은 다 상류계층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예 뭐 말도 다르고 복식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그런 거 쓴 것처럼. 근데 이제 영국은 그런 뭐 고즈넉한 전통, 규칙 뭐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암묵적 합의 이런 걸로 굴러간 나라잖아요. 그렇죠. 법이 애초에 성문법이 그렇죠. 아니니까. 불문법 그냥 우리로 치면 그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관습법이 법인 나라잖아요. 그럼 관습법은 의회에서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알게 모르게 그 미루어 아는 규칙으로 돌아간 전통으로 돌아간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뭔가 우리는 없다 생각. 왜냐하면 한국 전쟁도 겪었고 일제도 겪으면서 뭔가 전통이 단절됐다는 한국은 좀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네. 그런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런 굉장히 유구한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읽으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러면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귀족이 있어야 전통이라는 게 그런 좀 고즈넉한 전통이 있는 건데 네. 그럼 전 국민이 평민이면은 그 고즈넉한 전통이 없지만 역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것 같다. 한국의 뭔가 그런 뭐라 역동성? 지금 업비트가 뭐 전 세계 뭐 전자화폐 가상화폐 거래량 1위라는데 네. 물론 투기적인 것도 있지만 비중이 크죠. 한국인들이 뭘 하면 확실히 좀 끝장을 본다. 그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심한 나라기도 하니까 근데 그걸 해치워 버리는 거죠, 단기. 이 비슷한 그 원리로 이게 부동산 개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왜 우리 한창 뭐 아파트 낡았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올 때 아 봐라 유럽의 건물들은 100년 이상씩 그쵸. 사용하고 뭐 이제 뭐 전통이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을 유지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게 처음에 좋은 줄 알았고 당시 서울시도 그거를 보고 모델로 따라가서 도시재생 모델을 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사실 그 유럽에 있는 그 고즈넉한
그 건물들 내부를 보면은 진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층간 소음 너무 심하고 물 새면은 밑에 1층까지 다 이렇게 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나고 쥐도 계속 나오고 그런 데서 왜 사냐? 그 우리나라들 특히 이게 또 우리나라는 재건축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아파트 한번 만들고 그냥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처럼 된 나라인데 이게 사실은 경기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용도 그렇고 시멘트부터 뭐 철골 구조부터 우리나라 기간 산업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비를 일으키니까 재건축만한 경기 엔진이 없다. 사실 그런 재건축. 고미를 반대하는 게 어쩌면 귀족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으로 종로구 사대문 안에 주택이 100채밖에 없어요. 근데 종로구는 역사적 구역이기 때문에 100채는 건들 수 없어. 새로 지을 수도 없어 하면 그 종로구 안에 100명이 사는 그분들은 사실 귀족이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순식간에 없고 막 고밀로 올리는 게 더 민주적이지 않나. 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규제를 하는 게 오히려 이런 한국사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없자고? 아니 엎을 수 있으면 근데 예를 들면은 서울도 이제 뭐 30년 넘은 아파트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럼 그거 예를 들면 다 문화유산 지정을 해. 저기 그 스위트홈에 나온 그 충정로 아파트? 그거 거의 100년 된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거 문화재 지정돼 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충정로 아파트는 그냥 문화유산이 되면서 공간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국 사회의 역동성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렇죠. 요지의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책이 얘기하는 이런 사실 좀 반박거리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기업을 출전시켜서 걔가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리그 자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새로운 국가대표를 계속 만들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IBM이 애플을 인수해버렸어요 옛날에. 그럼 지금 애플이 없다고 치면은 미국이 이런 기술 패권을 가져가서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미국은 계속 새로운 카드를 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사실 IT 다음은 바이오가 될 거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번엔 보여줬잖아요. 그 백신 만드는 실력을 미국 보여주면서 역시 미국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넥스트 카드들이 계속 알아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독점 기업들이 그냥 다 끌어 막아놨다면 과연 미국의 패권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대표론에 대한 반박은 이런 기술 역동성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 지금 이 기업들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그러니까 미국이 반독점법의 고향이긴 한데 그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이유들로 그래서 일본의 패권에 넘어가지 않았고 세계가 아직도 그쵸. 미국이 패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 전통을 이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분개하면서 한 장을 할애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1970년대를 이제 문제로 꼽아요. 네. 1970년대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지 아시나요? 레이건 아닌가요? 네, 그렇죠. 레이건의 시대. 이때가 그 대처와 레이건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신자유주의의 시작이 된 그렇죠. 해잖아요. 경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분기점 두 개 그쵸. 중에 하나가 딱 1970년대. 이제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는 건데 네. 이제 이분은 하버드 학파 대 시카고 학파 이렇게 나누는데 그 저는 경제학 전공을 하긴 했는데 이제 좀 경제학 쪽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 지상주의 뭐 이런 것 쪽에 아마 좀 시카고대가 이제 거기에 거두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이제 자유론을 쓴 예. 주창하신. 그분이 이제 거기를 위시한 시카고 학파에서 들고 나온 논리가 있어요. 이제 이전까지는 독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 기업 자체가 경쟁을 못하도록 만드는 기업이냐를 판단해서 그렇다면 무조건 해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학파가 들고 나온 개념이 뭐냐면 독점을 어떻게 독점이니 아니니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독점이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싸기만 하면 독점이나 아니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독점 기업이 만약에 독점을 함으로써 가격을 낮추는 걸 유지를 하면 그 독점은 착한 독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AT&T 얘기를 한 것처럼 AT&T가 한 기업이 전국망을 관리하면 오히려 관리비 이런 거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싸게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럼 AT&T는 독점을 해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싸기만 하면 되는 건데 SKT가 있건 KT가 있든 뭔 상관이 하나만 있어도 싸면 이기는 거다. 이걸 가격 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싸면 좋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인 거예요. 그쵸? 굳이 독점을 해체할 필요가 있나?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카네기 그 록펠러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뭐 냉혈한이고 뭐 그 당시에 막 그 노조 같은 노조 관련자들 막 쏴 죽이고 자기 카르텔 안 들어온 업자를 막 쏴주겠다고 했는데 뭐 총으로 쏴주겠다고. 물론 소사가 드러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뭐 이런 테러도 하고 뭐 옛날에는 누군지 알겠어요.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차 한번 부셔놓고 가고 하는 거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거칠게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여기저기 정유업자들 다 자기 카르텔로 끌어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록펠러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독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록펠러가 그러고 나서 석유 가격이 굉장히 안정됐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예를 들면 이거잖아. 독점을 해서 다 경쟁자를 다 죽이고 네. 만약에 5달러 하던 석유값을 경쟁자를 다 죽인 다음에 100달러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독점의 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경제교과서에 이거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록펠러가 그 카르텔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이치인 게 뭐냐면 마치 모든 경쟁자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는 내가 돈을 아무리 올려도 될 것 같지만 그러면 결국 또 경쟁자는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마진이 커지면은 예를 들면 내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설렁탕집을 다 내가 인수합병을 했어. 그러면 설렁탕집 국밥 한 그릇에 5,000원 하던 걸 5만 원에 올려받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새로운 국밥집이 또 나오거나 아니면 국밥 말고 돈가스를 먹으러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독점이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분의 주장, 그 시카고 학파의 주장은 그러면은 독점을 해서 국밥을 5,000원 하고 3,000원 판다. 그럼 그거는 왜 나쁜 독점이냐라는 좋은 주장이에요. 독점이지. 네. 근데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또 설득력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유주의, 기업 자유지상주의 이런 게 퍼지면서 이 논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장점이 뭐였냐면 아까 말한 경쟁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네. 사실 배달통, 그러니까 그 요기요 측이 주장한 게 그 요기요와 배달통 갖고 있는 회사가 배민을 합병하면서 주장을 한 게 음식 배달업은 훨씬 넓게 봐야 된다. 네이버도 뭐 장보기도 해주고 뭐 쿠팡이츠도 있고 하지 않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정위의 판단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쟁이 안 돼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좀 주관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보기에 따라서잖아요, 사실 그거는.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애플의 앱스토어가 독점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애플은 아이폰으로 앱스토어밖에 없어요. 이게 독점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한쪽에선 애플 쪽은 아니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세상의 앱마켓은 정말 넓고 넓단다. 우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앱스토어를 전체로 봐야 소프트웨어 전체로 봐야 하냐? 아이폰 앱스토어로 봐야 주관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가격 결정론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딱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어느 정도에서 올라나 내렸냐? 과연 이게 그럼 그렇지 않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모델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판결하거나 이런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논문을 쓰기도 좋겠죠. 뭐 좀 정합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티모는 이러다 보니까 기술 관료들이나 판사들이 점점 이거를 준용을 하면서 가격 결정론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반독점법의 명맥이 끊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좋냐면 이게 결국은 아까 그 국가대표 결정론이랑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석유를 사서 쓰는 뭐 그 스탠다드 오일 고객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석유 가격이 싸졌네. 그럼 스탠다드 오일 좋아할 수는 있는데 스탠다드 오일이 모든 그 에너지 시장 계속 독점을 하면 석유 다음에 좋을 만한 그 시장 자체가 죽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계속 석유만 쓰는 거예요. 석유보다 더 좋은 뭔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석유만 쓰니까 예를 들면 태양력, 풍력 이런 거에 대해서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틀어막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로만 봤을 때 좋은 거지 앞으로의 이런 산업 발전 이런 걸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례가 아마존도 굉장히 그 수익은 굉장히 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많은 것도 있지만 아마존은 마진을 많이 남기지 않아가지고 경쟁자 자체를 이제 말려버리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저도 그런 경영 게임을 좋아해서 그 캐피탈리즘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진짜 매니악한 게임이에요. 그거 보면 막 이렇게 도트 살아있는 CD 게임이에요. CD 게임. 저도 경영 게임 좋아해서 저 편의점 좋아했어요. 이거는 좀 아이러브 커피 이런 거 좋아한 거 아니에요? 편의점 몰라요? 편의점 편의점이라는 CD로 하는 게임이야. 편의점 운영하는. 그냥 뭐
모르겠어요. 아, 근데 막 이게- 마진 올리고 이러는 게임인데. 이 캐피탈리즘 약간 심시티 같은 그런 건데 네. 이 게임에서도 보면 막 제가 여러 가지 생산을 해가지고 경쟁자들이랑 상대를 해요. 그러면은 막 마진을 막 높일 거 같잖아요. 아니 마진을 진짜 막 쥐어 짜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막 경쟁자들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죽이면 정말 저는 계속 저밖에 없거든요. 모든 기업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도전자가 없어지는 순간이 오거든. 근데 그게 이제 좋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민주적이지도 않고 새로운 산업 등장이 있을 수 없지. 예를 들면은 누가 돈을 벌어야지 뭐 신약도 개발하고 뭐 제트기도 쏘고 우주도 가고 하는데 그런 기회의 싹을 잘라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을 계속 들어보다 보니까 책 이름이 빅리스잖아요. 근데 빅리스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약간 우리 재벌 기업 같은 거대 기업들을 반대를 하는 거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남궁민 기자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냥 독점 자체를 반대를 하는 거지 거대 기업을 반대를 하지 않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빅리스가 그 어떤 방이 있으면 너무 커가지고 남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싶더라고요. 뭔가 지하철을 3칸을 차지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니들이 얼마나 기업 크기가 큰지는 상관이 없는데 독점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애플이 2천조짜리 기업이 됐잖아요. 네. 2 트릴리언이 뭐 이렇게 됐는데 네. 근데 애플이 2조라서 문제인 게 아니다. 이번에 그 아까 잠깐 얘기한 게 에픽 게임즈라고 여러분 포트나이트 아시나요? 알죠. 포트나이트? 유상훈 기자 모르는 것 같은데. 와, 포트나이트를 몰라요? 알죠. 모르는 것 같은데? 알죠. 모르는 거. 알아요. 그 저기 뭐야 배틀그라운드 비슷한 게임. 맞아요. 뭐 그게 요즘에 난리잖아. 그 10대들이 네. 뭐 그거 뭐 동시에 몇억 명이 하고 뭐 거기서 요즘은 그 가수들이 신곡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메타버스처럼. 네. 그래서 뭐 맞아요. 그 공연을 2천만 명이 봤다나? 아무튼 메타버스가 돼가고 있는 게임인데 네. 에픽 게임즈가 이제 그 게임을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에픽 게임즈가 소송을 지금 애플이랑 붙었는데 네. 어느 정도면 그러니까 에픽 게임즈 막 그 안에서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하면 30%인가? 그 수수료를 앱스토어가 다 가져가거든요. 네. 인앱 결제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플이 그 아이폰 플랫폼 안에서 이제 세금을 30%씩 걷는 거죠. 근데 에픽 게임즈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얘네가 매출이 100조 나오면 10조 나오면은 3조를 수수료를 떼준 건 너무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 그냥 안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링크를 해서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으세요를 한 거예요. 일단 이게 사실 규정 위반이거든 앱스토어. 그래서 애플이 진짜 대단하긴 한 게 이 큰 회사를 앱스토어에 삭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계 추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어린이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갤럭시라도 한 대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소송이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픽 게임즈는 그래서 지금 연합군을 모으고 있거든요. 압제 저항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사 연합군 이런 걸 막 결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30%는 독점이다. 세게 붙은 거죠. 근데 이게 좀 설득력 있는 게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에다가 그 익스플로러 끼워넣기 했다가 네. 법무부랑 10년 넘게 싸우다가 아주 된통 당했잖아요. 결국 그렇죠. 쪼개지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애플 안에서 앱스토어가 있는 건 독점이다라고 팀원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앱스토어가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 매출보다 클 거거든요. 넷플릭스가 아니라 거의 떼어놓으면은 거의 탑10 안에 들어가는 수준일 거예요. 근데 이걸 쪼개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다 하냐. 이걸 쪼개면 그 앱 생태계 자체도 경쟁이 되고 네. 새로운 그런 앱 플랫폼 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네. 애플 너네가 잠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매출을 많이 올려서 문제가 아니라 경쟁을 저하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해체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매출이 안 나올 수 예를 들면은 뭐 앱스토어 매출이 0원일 수도 있지만 앱스토어 아니고선 이 아이폰 쓸 수 없어 하면 그것도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얘기 들으면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무작정 큰 기업은 다 나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참 이걸 읽으면서 또 든 생각은 어느 선까지가 독점을 만드는 거고 어느 선까지는 건강한 저기 인수합병인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선이 읽다가 어디인가. 예전에 대학 수업 때 이거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 대법원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외설이냐 예술이냐 항상 논쟁거리잖아요. 그게 미국 연방 대법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대법원 판사가 판결한 게 이랬대요. 딱 보면 안다라고 판결을 했다. 딱 보면 안다. 미친 거 그걸 아니야? 보면 안다 이런 뉘앙스. 진짜 이거 제가 농담이 그래요?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보면 안다 이런 뉘앙스를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보면은 좀 이 외설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야한 누드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야한 사진이랑 예술은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빅테크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소셜 미디어잖아요. 거기가 제일 유력하죠. 쪼개진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남궁민 기자 말대로 딱 보면 각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약간. 엄청 비판하는 게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합병을 한 게. 아 저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그걸 냅뒀으면 아마 지금 너무 싫었어. 여러 기업이 경쟁했을 거예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은 인스타를 페이스북화 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막 너무 싫더라고 나는. 그리고 그거 막 알죠, 막 자꾸 연동돼가지고. 너무 싫어 추천 나는. 막 자꾸 뜨고. 친구 추천에 뜨는 것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때 1조 원 주고 샀거든요 인스타그램을. 네. 그걸 왜 원래 합병할 때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승인을 해줬을까? 왜 승인을 해줬느냐 그런 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쪼개자도 있지만 합병 승인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걸 다 허용을 해주냐. 네. 왓츠앱도 22조 정도 샀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져가면 독점될 게 뻔한데 근데 그것도 아마 가격 이론으로 방어가 됐겠죠. 우리가 그거 가져간다고 돈 받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해보면 왓츠앱 쓸 때 거의 돈 안 내니까 그렇죠. 가격이 없으니까 이거는 소비자 후생 영향이 없어가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랑 합병을 했을 때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거를 허용해준 그 이제 규제 당국의 논리가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반드시 올려야지 포스팅을 할 수 있잖아. 페이스북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마켓이 다른 거지 이러면서 승인을 해줬다는 그쵸. 거예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밥집과 족발집은 다른 업종이라는 건데 그 똑같은 음식점이지 뭐. 읍내 음식은 두 개밖에 없다고 쳐. 근데 그 두 개 합병을 한다고 치면 내가 독점인데 두 개의 음식이 다르지 않냐라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저 이거 읽다 보니까 몰랐는데 우리가 쓰는 그 대부분의 안경이 유럽에 있는 독점 기업에서 만드는 거래요. 전 몰랐거든요. 안경이요? 그 룩소티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레이방이니 뭐 그 티파니니 뭐 그런 명품 레이방? 레이벤. 라이방이라고 했잖아 아저씨들이. 알죠 라이방. 너무 라이방 선글라스 일단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게 뭔가 구수하지 않아요? 아니 라이방? 아무튼 그런 레이벤이라든지 제발. 그런 뭐 명품 이름 붙어 나오는 안경들 있잖아 선글라스들. 네. 근데 그게 브랜드만 붙어 있는 거고 다 티파니가 룩소티카가 어딨어요? 만드는 거예요. 티파니 나는 본 적이 없다 선글라스. 아까 그래서 뭐 있는데 저는 선글라스를 잘 안 써서 모르겠어요. 선글라스 안 써요? 그런 이름들이 다 그치? 룩소티카가 만든 거라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룩소티카랑 경쟁자가 에실로라는 프랑스 기업인데 룩소티카는 이탈리아 거고 이게 한 3년 전에 합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신기하네요. 거의 모든 안경을 이 회사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는 게 도대체 왜 이런 걸 합병 승인을 해주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안은 두 개예요. 있는 걸 쪼개자도 있지만 합병하는 걸 막아야 된다. 계속 합병하는 거를.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꾸 뭐 링크드인도 합병하고 막 디스코드도 합병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재밌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러니까 큰 건의 빅딜들이 아마 좀 태클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제가 여러 가지 외신 기사 이런 거 봤을 때도 애플 그 앱스토어는 어쩌면은 분리 명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미국이 그리고 팀 우가 특히나 이제 보좌관으로 앉아 있고 뭐 그런 강경파들이 이제 공정위 위원으로 앉아 있으면은 아마 쪼개지지 않을까. 특히나 저 페이스북, 인스타 좀 쪼개졌으면 좋겠네. 페이스북 제 생각에는 애플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일 우리가 봤을 때 취약한 기업이 페이스북이라고. 그렇겠죠. 페이스북 밉상이잖아요. 밉상이죠. 너무 밉상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쪼개도 너무 페이스북 쪼갰다고 네. 뭐 중국이랑 경쟁이 안 되겠어요? 뭐 인스타그램 쪼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리고 페이스북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사람들의 삶에도 저는 그렇게 얘네가 합병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필터 버블이 심해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SNS 자체가 필터 버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페이스북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뭐 제가 페이스북에서 만든 데이터로 또 인스타에 똑같이 보여줄 거 아니에요. 걔는 그걸 다 공유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인스타에서 보는 세상이랑 페이스북에서 보는 세상을 다 통제를 한다는 거니까 필터 버블이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페이스북도 어쩌면 합병 쪼개진 명령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앞으로 엄청 또 뭐 틱톡급의 뭔가 새로운 SNS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또 페이스북을 아마 인수를 하려고 할 텐데
거기서 막힐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올드 미디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빅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빅테크 규제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자세히 지켜보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이제 규제 강경론자가 딱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행정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보좌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다 같이 한번 뉴스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기 백현 기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좀 몰랐던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을 많이 못했는데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거의 솔직히 구경을 하셨네.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쪼개야 한다. 그리고 결론이 딱 그거예요. 전 그게 결론이에요. 알겠습니다. 남궁민 기자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에 뭐 기사 보니까 그 빅테크 기업들 로비 지출액 1위, 2위 뭐 다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돈과 정치 권력의 한판 싸움이 붙지 않을까. 과연 빅테크를 미국 정부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는 게 한번 재밌지 않을까. 전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그거 합의하고 끝났잖아요. 그 익스플로러 쪼개는 거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클린턴 정부도.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쪼개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 책 내용을 보고 재벌을 비판할 수 있는 약간 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독점을 막자. 그렇죠. 근데 동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선까지가 되게 큰 적절히 큰 기업이고 어느 선까지가 이제 그건지 독점 기업인지 딱 봐서 안다로는 좀 불충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애플, 앱스토어 아니면 페이스북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 근데 독점 기업하니까 생각나는 게 갑자기 해체하고 싶은 기업이 생각났어요. 루이비통 그룹이 LVMH 그럴 것 같았어요. LVMH 다 가지고 있는 거 알죠? 이거 진짜 다 가지고 진짜 있더라고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브랜드를 사도 결국에는 똑같은 그쵸. 브랜드 걸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장난질을 하면 다른 거 살 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에르메스 몰래 사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LVMH가 된통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LVMH가 저는 꼭 갈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유럽이 바뀌면 진짜 그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럽이라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되겠지. 아유, 명품 관련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아니 책이 없어요. 책 제가 아니, 써야 잘- 될까 봐요. 하나 써야겠어. 명품의 심리학 이런 거 써야 돼.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 다음 주는 누가 책을 들고 오시죠? 백현 기자인가요? 네, 아직 책을 못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백 기자와 함께 재밌는 책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